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축전을 벌이던 시대를 삼국시대라 하고 이 몇백 년간의 싸움 끝에 7세기 삼국 중에 백제가 가장 먼저 멸망했습니다. 백제의 마지막 왕이었던 의정왕은 이후 수천 년간 망국의 군주로 온갖 오명을 뒤집었었습니다. 바람둥이를 뜻하는 고유 명사처럼 되어버린 의자왕. 하지만 의자왕의 삼천 궁녀는 모두 꾸며낸 이야기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체 의자왕의 진실은 무엇이며 백제는 무엇 때문에 멸망했을까요? 백제의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선 고구려 백제 신라 등 고대 국가의 공통 특징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고대 국가들은 조선처럼 완전하게 중앙집권화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인즉 귀족들의 힘이 매우 강력했다는 뜻인데요. 세 나라 모두가 부족국가 연합에서 출발을 했고 연합부족의 이 부족장들이 귀족으로 진화했던 것이기에 항상 국왕과 귀족들 사이에는 알력 다툼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수반되었습니다. 국왕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귀족들을 조율하고 컨트롤하는지가 그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했습니다. 특히 삼국 모두 수도 인근의 토착 귀족들의 힘이 매우 비대했는데 백제의 세 번째 마지막 수도는 오늘날의 충남 부여인 사비성이었습니다. 그 뜻은 사비성 시대의 백제에서는 사비 부여 기반의 귀족들이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비 부여 기반의 귀족 가문이 사택시 가문이었는데 사비 시대의 백제 왕들은 항상 사택시 가문에게 눌려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던 왕이 의자왕의 아버지 무왕이었어요. 서동요의 주인공이죠. 이 무왕은 사택시 가문의 힘을 약화시키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수도를 익산으로 천도할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성공했을까요? 무왕의 왕권 강화 계획에 성공했다면 무왕의 장남이었던 의자가 별 문제 없이 순탄하게 즉위를 했겠죠. 그런데 의자는 무왕 재위 33년 만에 태자로 책봉됩니다. 무왕이 왕위에 오르고 무려 33년이나 흐르고 나서야 장남이었던 의자 왕자는 차기 후계로 임명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무왕의 왕권 강화 개혁이 애매하게 성공한 듯 안 한 듯 마무리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삼국시대에는 꼭 태자로 책봉해야 다음 국왕으로 즉위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태자로 책봉 안 돼도 얼마든지 다음 국왕직을 이었습니다. 차기 국왕을 이을 왕자를 정하는 태자 책봉은 고려나 조선시대에는 일반적이었지만 삼국시대는 그렇게까지 일반적인 관례가 아니었거든요. 백제가 사비성으로 천도한 이후 의자왕 포함 총 6명의 왕이 있었는데 태자로 책봉되고 왕이 된 경우는 의자왕이 유일합니다. 익산에 가시면 지금도 의자왕의 아버지 무왕이 익산으로 천도하려고 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유적이 미륵사라는 절인데요. 절 자체는 지금은 없고 서탕만 남아있지만 만약 미륵사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었다면 국내 최대 규모의 사찰일 정도로 무왕이 만들었던 미륵사는 규모가 막대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미륵사지 석탑에서 지난 2009년 사리 봉영기가 발견되었는데 이 봉영기에서 당시 백제의 왕후, 즉 무왕의 아내가 사택 왕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왕이 그토록 경계했던 사택시 가문의 여인이었던 거죠. 이 사택시 가문은 왕의 외척일 정도로 권세 가문이었던 겁니다. 무왕의 아내가 사택 왕후라면 무왕의 아들 의자도 사택 왕후의 아들일까요? 의자가 사택 왕후의 친아들이었다면 탄탄대로 바로 왕이 됐겠죠. 의자가 굳이 태자로 책봉이 되고 태자로 책봉되기까지 33년이나 걸렸다는 건 의자가 사택 왕후의 친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의자의 친모는 누굴까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무왕이 이 서동요의 주인공이다 보니 전설에서는 의자의 친모가 선화공주라고 한다지만 정확하게는 의자의 친모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의자의 친모는 일찍 세상을 떠났으며 그다지 권세 있는 가문의 귀족 여인이 아니라는 거죠. 설상가상 의자 왕자에게는 부여교기라는 이복 동생이 있었습니다. 즉 당대 최고 가문 사택 왕후의 친아들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사택 왕후와 사택시 가문에서는 당연히 이 자기네 핏줄인 부여교기를 후계로 원했을 겁니다. 비록 장남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사택 왕후와 사택시 가문은 의자가 아주 어릴 때부터 의자를 벼르고 있었습니다. 삼국사기 본기 의자왕 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자는 효성으로서 부모를 섬기고 우애로서 형제와 함께하니 당시의 해동 증자라고 불렀다. 이 구절이 칭찬인 듯 하지만 속뜻은 되게 슬픈 겁니다. 트집 하나라도 잡혔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모인 사택 왕후와 이복 동생인 부여교기에게 잘해줄 수밖에 없었고 스스로를 철저하게 관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의자는 결국 태자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왕은 익산 천도를 다 준비해놓고 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의자의 아버지 무왕은 의자를 차기 태자로 책봉하는 대가로 익산 천도를 포기했다는 사택시 가문과의 합의였다고 결론 지을 수 있겠죠? 632년 의자는 태자로 책봉되고 9년 후 641년 무왕이 죽자 의자가 백제의 31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 9년 사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의자왕은 왕이 되자마자 폭군이 되었을까요? 아직 사택시가 버젓이 있는데 폭군이 될 수가 있나요? 왕권이 약하면 폭군도 할 수 없어요. 의자왕이 왕으로 등극하고 이듬해 642년 사택왕후와 그녀의 아버지이자 사택시 가문의 수장이었던 사택적덕이 죽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부녀가 같은 해에 같이 죽었다는 게 의심쩍지 않나요? 그리고 일본 측 기록에는 사택왕후와 사택적덕이 죽던 그 해 642년에 부여 교기 왕자와 비롯해 의자왕의 이모들 그리고 백제 대신 40여 명이 백제에서 추방되어 일본으로 망명해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부여 교기는 사택왕후의 친아들이고 의자왕의 이모들, 사택왕후의 자매들이겠죠? 구체적으로 642년 의자왕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택왕후와 사택적덕의 죽음 그리고 일본 측 기록 등을 통해 의자왕의 사택시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숙청 작업에 들어섰고 성공한 겁니다. 아마 의자왕 혼자 도모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의자왕은 기존 사택시 가문에 대항하기 위한 신귀족을 육성해 본인의 지지 세력으로 삼았고 이들이 성충, 윤충, 흥수 등인 거죠. 늦은 나이에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의자는 평생을 언제 목숨이 노려질까, 궁궐에서 언제 내쫓기게 될까 노심초사하며 살았습니다. 비로소 사택시 가문을 숙청한 뒤로 의자왕은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미친듯이 왕권 강화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좋았어요. 이 고대 시대에서는 전쟁의 승전이 왕권 강화와 직결되기 때문에 의자왕은 아주 매섭게 신라를 공격했습니다. 1년도 안 되어 신라의 성 40여 개를 함락시켰으며 결정적으로 신라와 백제 국경 사이 요충지였던 오늘날 경남 합천의 대야성을 함락했습니다. 의자왕의 대야성 함락은 신라의 국왕이었던 선덕여왕의 왕위를 위태롭게 할 만큼 백제의 야심찬 공격이었죠. 643년에는 의자왕이 고구려와 동맹을 맺고 신라가 당나라와 유일하게 교역하던 항구가 있던 오늘날 경기도 화성의 당항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삼국사기 의자왕 편 첫 대사가 뭔지 아십니까? 의자왕은 뛰어나고 용감하였으며 담력과 결단력이 있었다입니다. 이처럼 제위 초반기에는 나름 명군의 모습을 보였던 의자왕. 그렇다면 대체 언제부터 의자왕은 흑화하는 걸까요? 삼국사기에는 정확히 그 시점을 짚고 있는데 바로 655년부터입니다. 655년 삼국사기 의자왕 본기 기록을 보면 태자궁을 극히 사치스럽고 화려하게 손질하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부터 의자왕이 사치벽에 빠지기 시작해 폭군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기사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자왕이 사치를 부린 건 본인의 궁이 아니라 자기 아들 태자의 궁입니다. 의자왕은 왕권 안정을 위해 사택시 가문을 몰아내고 얼마 안 있어서 곧바로 자기 장남 부여융을 태자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 의자왕의 마지막 기록을 보면 백제 멸망 시점의 태자가 차남 부여효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의자왕이 태자를 교체했다는 뜻이죠. 언제 교체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누가 봐도 655년이겠죠? 의자왕이 태자를 교체한 이유도 어렵지 않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부여용과 부여효의 어머니가 다르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어머니들의 출신도 다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의자왕의 왕권 강화 집착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이제 의자왕은 본인이 직접 육성한 신귀족들마저 멀리합니다. 사택시 가문이 있을 때나 신귀족이지 이제는 이 신귀족들이 기득권이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첫째 아들 부여용의 생모는 신귀족 출신이고 둘째 아들 부여효의 생모는 귀족 출신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의자왕과 신귀족들 사이의 대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외교 문제를 두고도 대립하는데 의자왕은 백제 멸망 직전까지도 신라를 압박했습니다. 반면 성충, 흥수 등 신귀족들은 이제 신라에 대한 공세를 멈추라고 합니다. 신라가 문제가 아니라 신라를 압박하면 당나라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의자왕은 신라를 공격하지 말라는 당태종 이세민의 요구를 무시한 적도 있었거든요. 태자 교체와 외교 안건을 두고 의자왕은 신귀족들을 더욱 멀리했고 이 과정에서 흥수가 귀양을 갔으며 성충은 하옥되고는 옥사합니다. 대야성전투를 포함해 의자왕 초기 신라와의 전쟁 때 사령관이었던 윤충 장군이 백제 멸망 시점에 가서는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죠. 대신 의자왕이 육성했던 게 왕족이었습니다. 657년 의자왕이 아들 41명을 요직에 앉혔다고 하는데 어떻게 아들이 41명이나 있겠습니까? 삼촌 궁녀도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 있고 아들 41명은 의자왕의 방탕함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이며 실제로는 신귀족을 내치고 그 자리에 왕족 41명을 요직에 임명했다는 거죠. 성충이 옥사 직전 남긴 유언에서도 의자왕의 방탕함을 지적하는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어요. 각종 야사에서는 계백 장군의 왕족이라고도 나오는데 추후 황산벌 전투에서 백제 2등 관등의 달솔이었던 계백이 1등 관등의 좌평귀족 2명을 제치고 총사령관이 된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660년 나당 연합군이 경기도 이천에서 만납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백제는 계속 신라를 압박하고 있었어요. 이 당나라는 소정방이 이끄는 수군 13만 명, 신라는 김유신이 이끄는 육군 5만 명이었습니다. 당시 나당 동맹은 신라와 당나라에서조차 극소수만 알고 있던 엠바고였으며 나당 연합군이 경기도 이천에서 만났다는 소식이 백제 조정에 전해지자 당연히 백제는 나당 연합군이 고구려 치러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백제로 내려오네? 당나라 수군 13만 명은 금강 백마강 루트를 통해 사비성으로 향했고 신라 육군 5만 명은 탄현을 지나 사비성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은 수군 13만, 육군 5만 어디가 더 급한 것 같나요? 당연히 수군 13만이죠. 그렇다고 육군은 안 막을 수는 없으니 의자왕은 일단 계백에게 5천의 군대를 주어 김유신을 맡게 했습니다. 나머지 모든 부대는 당나라 수군 막는 데 투입됐죠. 의자왕은 유배는 흥수를 다시 불러서 전략을 물었습니다. 흥수는 금강 입구에서 싸워 적군을 강 안쪽으로 못 들어오게 막으라고 했고 이는 성충의 유언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왕족들은 13만 명은 너무 많은데 어떻게 강 입구에서 전면전으로 싸우냐. 금강과 백마강 폭이 넓지가 않으니까 당나라 수군을 강 깊숙이 유인한 후 매복 작전을 하자고 했습니다. 의자왕은 유인책을 선택했는데 여기에 투입했던 백제군이 제대로 싸우지를 않습니다. 이 또한 고대시대 군사제도의 특징인데 고대 국가들의 병력은 국왕의 직속부대라는 개념보다는 지방세력이나 지방귀족들의 영향이 잔뜩 들어간 사병적 혹은 군벌적 성향이 짙은 부대입니다. 재위 내내 귀족들 숙청하던 의자왕의 왕권강화 집착으로 인해 당시 백제 귀족들은 전부 의자왕에게 등을 돌린 상태였고 충성을 다해 전투에 임하지 않았죠. 덕분에 당나라 수군 13만은 사비성까지 프리패스, 논산의 황산벌에서만 계백이 5천 결사대로 황전해서 김유신의 신라 육군이 살짝 늦게 사비성에 도착했습니다. 의자왕은 왕실과 대신들 몇 명 데리고 사비성을 나와 백제 제2의 수도였던 웅진성으로 들어가 항전하지만 며칠 안 있다가 웅진성 성주 예식진이 배신을 해서 의자왕을 묶고 성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백제는 멸망하죠. 이 웅진성이 제가 코리아 베가본드 공주편에서 설명드린 공산성입니다. 백제를 멸망시킨 당나라 장수 소정방은 백제의 마지막 수도 사비성에 있던 정림사지 5층 석탑에다가 이렇게 새겨놓았습니다. 밖으로 고든 신하는 버리고 안으로 요사스러운 부인을 믿어 형벌은 오직 충직스럽고 어진 자에게만 미치고 총애와 신임은 아첨하는 자에게 먼저 더해졌다. 이 글귀는 지금도 석탑에 남아있습니다. 일본 측 기록에는 백제는 자멸했다. 임금의 대부인이 요사스럽고 간사한 여자로서 무도하여 마음대로 권력을 빼앗고 훌륭하고 어진 신하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러한 화를 불렀다. 소정방과 일본 기록에 나오는 의자왕의 그 요사스러운 여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측 기록에는 은고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의자왕의 아내가 있는데 무슨 왕후가 아니라 무슨 부인으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요사스러운 여자가 이 은고를 지칭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의자왕의 두 아들 부여융과 부여효 두 아들의 어머니들 중 한 명일 텐데 이 은고가 악역이었는지 선역이었는지는 어느 쪽인지 알 수가 없죠. 따라서 백제 멸망의 원인은 다시 말해 의자왕의 책임은 그가 방탕하고 사치스러운 암군으로 흑화해서가 아니라 그의 과도한 왕권 강화 집착으로 인한 국론 분열이었다고 요약할 수 있고 이러한 빗나간 왕권 강화는 고대 국가들의 고질적인 패단이었습니다. 의자왕에게 돌을 던지더라도 더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신라가 중국의 당나라와 동맹을 맺어 660년 백제를 멸망시켰고 8년 후 668년 고구려를 멸망시켰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중 가장 국력이 강했던 고구려 여건을 고구려는 어떻게 멸망했던 걸까요? 지난번 백제 멸망 영상을 다루면서 백제는 자멸한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구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려도 자멸한 겁니다. 우선 고구려 백제 신라 등 고대 국가의 공통 특징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고대 국가들은 조선처럼 완전하게 중앙 집권화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인즉 귀족들의 힘이 매우 강력했다는 뜻인데요. 세 나라 모두 부족국가 연합에서 출발을 했고 연합부족의 부족장들이 귀족으로 진화했던 것이기에 항상 국왕과 귀족들 사이에는 알력 다툼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수반되었습니다. 그리고 귀족들끼리도 세력 다툼이 있었고요. 고대시대의 귀족들에게는 출신지가 매우 중요했는데 당연하게도 수도 인근의 귀족들이 언제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1대왕 동명성왕 주몽이 졸본의 터전을 잡았지만 그의 아들 2대왕 유리왕이 압록강과 접하고 있는 국내성으로 천도한 이래 약 500년간 국내성은 고구려의 수도였습니다. 427년 고구려의 20대 왕이었던 장수왕 때 장수왕은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500년간이나 수도였던 곳에서 나온다는 게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평양 성천도는 광개토대왕 때부터 추진되어 사업으로 보이지만 500년간 국내성과 그 인근에 기반을 두고 있던 귀족들이 순순히 장수왕의 평양천도에 따라 주었을까요?
어떤 저항이 있었는지는 삼국사기에는 기록된 것이 없는데 다른 기록들을 보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백제의 계로왕이 고구려를 함께 치자며 중국 북위에 보낸 국서에는 지금 거련의 죄로 고구려는 어육이 되었고 대신들과 호족들의 사륙됨이 끝이 없어 죄악이 가득히 쌓였으며 백성들은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장수왕의 평양천도가 절대 평화적이지만은 않았다는 겁니다. 500년간 기득권의 근간을 이루었던 국내성 출신의 귀족들은 한순간에 지방귀족으로 전락하였고 여태 지방귀족이었던 평양 기반의 귀족들이 주류 귀족으로 부상했으니 이때부터 고구려 귀족들 사이에는 만연한 지역 갈등이 이어졌고 고구려는 이 지역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멸망합니다. 국내성 기반의 귀족들과 평양 기반의 귀족들 사이의 갈등은 엄청났는데요. 544년에는 결국 이들끼리 내전이 일어나 2000명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내전에서 승리한 평양 기반의 귀족들이 고구려를 주도했지만 여전히 과거 국내성과 인근 기반의 귀족들은 불만이 많았고 고구려에는 강신 호족들이 국권을 잡고 서로 파당을 지어 편애함이 풍속을 이룬다는 중국 측 기록을 보면 지역 갈등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던 걸로 알 수 있죠. 귀족들 간의 내전 그리고 평양 기반 귀족들의 권력 장악에 고구려 국왕의 왕권이 일시적으로나마 약해졌습니다. 고구려의 25대 평원왕과 고구려의 26대 영양왕 때에 두 국왕이 군부를 육성해 국왕의 친위 세력으로 포섭하면서 고구려의 왕권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때 부상한 이들이 온달, 을지문덕 등이었죠. 그렇다고 평원왕이나 영양왕이 평양 기반의 귀족들과 척을 지거나 숙청을 하거나 정치적으로 무언가 대립을 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뭉치게 해주었는데요. 외부 위협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중국에서 수나라가 중국의 오랜 분열 시대를 끝내고 하나의 통일왕조를 수립한 뒤 고구려를 위협해왔기 때문이죠. 평원왕과 영양왕이 군부를 육성했던 것을 알 수 있듯 이들은 외교적으로 매파, 즉 강경파였습니다. 그런데 평양 기반의 귀족들도 외교적으로는 강경파였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합심하여 수나라라는 위기에 맞서 싸웠고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라는 기념비적인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고구려와 수나라와의 전쟁은 고구려가 선제 공격했던 1차를 제외하면 살수대첩을 포함해 총 3차례의 수나라 공격을 받았는데 물론 모두 고구려가 이겼지만 고구려 측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양왕 사후 영양왕의 동생 영류왕이 27대 왕으로 즉위했는데 영류왕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영류왕은 지금 고구려가 수나라와의 오랜 전쟁으로 많이 지치고 큰 피해를 봐서 내치를 다지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영류왕은 비둘기파, 즉 온건파였습니다. 영류왕이 온건주의를 내세운 건 다른 이유도 있어서였는데요. 영류왕은 평양 기반의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했습니다. 평양 기반 귀족들이 원하는 대로 강경파를 밀어준다면 이들을 약화시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영류왕은 수나라 멸망 후 중국에 들어선 당나라와 친선관계를 수립하고 평양 기반이 아닌 타 지방 귀족들을 적극 등용했으며 군부의 힘도 크게 약화시킵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 이후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정치적 이유로 보입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평양 기반 귀족들의 위세가 축소되었습니다. 타이밍도 좋았던 것이 기존 평양 기반의 귀족을 이끌었던 최고 가문 연씨 집안이 있었는데 가문의 당주였던 연태조가 아들을 너무 늦은 나이에 받고 연태조 사후 그 아들이 너무 어려서 가문과 귀족 세력들을 통솔할 능력이 안 됐던 거죠. 이때 영류왕이 고구려 조정을 물갈이했던 겁니다. 하지만 연태조의 아들도 언제까지고 어린 아이가 아니고 성장을 하잖아요. 영류왕은 장성한 이놈이 연씨 집안을 부흥시키고 혹여나 반격을 노리진 않을까 우려하여 이놈을 천리장성 공사가 진행 중인 국경지도로 보내버리고 암살할 계획이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 사람이 바로 연개소문이고 영류왕의 속셈을 눈치챈 연개소문은 642년 바로 정변을 일으켜 영류왕을 살해하고 보장왕이라는 새로운 국왕을 옹립시켰고 대신 180여 명을 죽이고는 조정을 물갈이하면서 다시 평양 기반의 귀족들이 정권을 장악합니다. 연개소문은 대망리지라는 절대관직을 만들어 스스로 대망리지가 되었습니다. 연개소문은 고구려 지방에도 본인의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했고 거의 대부분 연개소문에게 충성을 맹세했지만 유일하게 안시성만이 연개소문의 정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안시성은 국내성 인근의 성이었거든요. 이 때문에 연개소문은 군대를 이끌고 안시성을 공격하는 내전이 벌어지기도 했죠. 비록 연개소문이 졌지만요. 아무튼 고구려는 급격하게 강경 노선으로 전환됐고 때마침 당나라에서도 강경파 당태종 이세민이 즉위하면서 두 국가 사이가 악화되더니 645년 고구려 대 당나라 1차 전쟁이 발발했던 겁니다. 안시성 전투의 패전으로 당나라가 물러나긴 했지만요. 연개소문 쿠데타 이후 신라에서 왕조 김춘추가 방문해 동맹 체결과 백제 합동 공격을 제안했지만 연개소문이 거절한 적이 있었습니다. 연개소문은 백제 편을 들어주었죠. 이렇게 7세기 동아시아에서는
고구려 백제 일본 연합 그리고 고구려와 일본 모두에게 동맹을 까인 신라는 당나라와 비밀리에 동맹을 체결해 나당 동맹 사이에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660년 백제가 멸망해버렸죠. 그리고 곧바로 661년 당나라의 개필하륵과 소정방이 고구려를 공격했습니다. 하필 북방 유목민족 천륵이 당나라의 반란을 일으켜 개필하륵 부대가 회군하여야만 했는데 설상가상으로 소정방과 합류하기로 한 당나라의 방요태 부대가 평양성 부근에서 연개소문의 매복에 걸려 괴멸되고 말았던 겁니다. 고립되어 죽기만을 기다리던 소정방의 부대는 신라의 김유신이 조달해준 보급부대가 도착해주어 무사히 퇴각할 수 있었고, 이렇게 2차 고구려 대 당나라 전쟁도 고구려의 승리였습니다. 백제를 멸망시킨 나당 연합군이었지만 고구려를 멸망시키지 못했죠. 하지만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구려는 자멸했습니다. 당나라 측에선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터졌던 건데요. 665년 연개소문의 장남 연남생이 대망리지에 취임했습니다. 연개소문의 죽음은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대충 장남 연남생이 대망리지를 이어받은 665년 그쯤이겠죠. 대망리지로 취임한 연남생이 지방의 여러 성도를 순시했다고 하는데, 신임 대망리지면 지방 순시가 이상하진 않겠지만 향후 연남생의 동선을 고려했을 때 연남생의 지방 순시는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만성적인 지역 갈등을 빚고 있던 고구려에서 최고 권력자가 지방을 순시한다는 건 평양 기반 귀족들 입장에서는 긴장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연남생이 지방에 가 있을 때 평양 기반 귀족들이 연개소문의 둘째 아들 연남건과 셋째 아들 연남산을 부추겨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연남건이 대망리지가 되었고 형 남생을 토벌하겠다며 군대를 일으켰는데, 동생의 반란에 연남생이 도망친 곳이 삼국사기에는 국내성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양 기반의 귀족들이 가장 경계했던 그 국내성 말이에요. 국내성에서 연남성은 항전해보기로 하지만 상황이 불리함을 깨닫고 적국이었던 당나라에 망명을 해버렸는데, 망명하면서 국경지대성 9개를 바쳤다고 해요. 국경지대성 9개라면은 국내성 파 성들이겠고 연남생 휘하의 성들이었던 거죠. 즉 연남생은 대망리지가 됐을 때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평양 기반이 아닌 지방 기반의 귀족들을 포섭하려고 했고, 여기에 위기감을 느낀 평양 기반 귀족들이 연개소문의 다른 아들들을 부추겼다는 거죠. 연남생이 당나라로 망명을 해오자 당나라는 곧바로 3차 전쟁에 돌입했고 매우 일사천리였습니다. 당나라 장수 이세적이 사령관으로 666년 12월 고구려로 쳐들어왔습니다. 한편 고구려의 남부지방 대신라 전선에서는 연개소문의 동생 연정토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수도에서 조카들끼리 저짓을 벌이자 연정토는 성읍 12개와 자신의 직할머니 4천여 명을 데리고 신라 김유신에게 항복해버렸습니다. 다시 북쪽 전선으로 돌아오면 연남생을 내세운 당나라군은 의외로 신성이라는 곳에서 막혀버렸습니다. 667년 2월에서 9월까지 무려 7개월이나 신성은 버팁니다. 이 사이 수도에서 연남건이 군대를 모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죠. 하지만 신성 함락 후에는 이세적, 설인기, 개필하륵, 연남생 등이 국경지대 고구려성 16개를 함락시켰습니다. 아마 연남생 영향력이 국경지대였기에 어렵지 않게 장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연남건은 평양에서 나와 당나라군과 싸우기 위해 군대 5만 명으로 전선으로 이동하지만 설하수 전투에서 연남건이 대패배를 해버려 5만 명 중에 3만 명이나 잃습니다. 이후 압록강의 대행성마저 함락되면서 고구려의 1차 방어선이 전부 무너져버렸습니다. 설하수 전투에서 연남건의 병력 손실은 회복하기 힘들 정도의 대패배였고, 청천강 중심의 2차 방어선도 쉽게 돌파당한 뒤 당나라군은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을 포위하였습니다. 668년 8월부터 평양성 공방전이 시작했는데 연남건은 끝까지 싸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나라 사령관 이세적은 고구려의 왕이었던 보장왕과 연남건의 동생 연남산을 회유해 항복을 한다면 궁궐과 평양성 백성을 지켜준다는 약속하에 보장왕과 연남선은 연남건 몰래 평양성의 문을 열면서 668년 9월 평양성은 함락되었습니다. 이세적의 약속은 거짓이었고 무참한 도륙과 궁궐 방화가 이루어지면서 고구려는 멸망했습니다. 연남건은 자결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뒤 당나라로 압송당했으며 연남생과 연남산 그리고 보장왕은 당나라 수도 장안에 머물면서 관직을 받았습니다. 연남생은 평생을 호의호식했던 반면 연남산은 남은 인생을 계속 우울하게 살았다고 하며, 보정왕은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하다가 적발되어 유배형을 받고 유배지에서 사망합니다.
결국 고구려의 멸망 원인은 고구려가 해결하지 못한 만성적인 지역 간의 세력 다툼이었으며 아무리 강력한 국가라 한들 내분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시사해주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에서 660년 백제가 멸망하고 668년 고구려가 멸망하고 676년 나당전쟁에서 신라가 최종 승리하며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260년 정도 더 이어지는데 이 260여 년의 기간을 통일신라라고 합니다. 물론 통일신라라는 말은 후대에 붙인 이름이고 당시에는 구분 없이 그냥 신라라고 통칭했습니다. 그렇다면 신라를 통일해 이제 한반도의 주인이 되었던 신라는 왜 어떻게 멸망했을까요? 260년 전의 통일신라도 똑같은 통일신라가 아니었습니다. 통일 이후 약 100년 정도 전제군주권이 확립되고 통치 시스템이 정비됐으며 나라가 안정을 되찾은 시대가 있었고 반대로 멸망 때까지 귀족들 간의 왕위 쟁탈전이 벌어져 국왕의 권위가 실추되고 각 지방에는 중앙정부의 지배력을 거부하며 호족들이 걸기하는 대혼란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각각 중대와 하대라고 구분하는데 신라는 하대의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신라는 어쩌다 그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삼국을 통일했을 때 신라의 왕들이 29대왕 태종무열한 김춘추와 30대왕 문무왕이었습니다. 신라 중대에는 태종무열한 김춘추와 문무왕의 직계 자손들이 연이어 국왕을 계승하였습니다. 이들의 과업은 하나로 통일한 한반도의 백성들을 다 함께 아우르도록 통치하는 것이었는데 중대의 신라 왕들이 하나같이 유능해서 큰 문제 없이 발달된 통치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동시에 급격하게 넓어진 영토에서 다양한 문화들이 유입되어 중대기의 신라는 문화적으로도 꽃을 피웠는데 석굴암 불국사, 성덕대왕, 신종 등 다 이 시대 때 유물입니다. 하지만 36대 해공왕 때에 이르러 중대의 전성기는 종말을 고합니다. 설화에 의하면 해공왕은 여자로 태어났어야 할 남자였다고 합니다. 그 때문인지 해공왕은 어려서부터 하는 행동과 말투, 취미까지 전부 여자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공왕은 늦둥이였기 때문에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국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 때문인지 96 각간의 난이라든지 김용의 난 등 지배층들의 반란이 잇따랐고 비록 다 진압은 했지만 이 해공왕은 정사를 돌보기보다는 외면하고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다 크고 나서도 말이죠. 이 때문에 당시의 국무총리였던 상대등, 김양상이 모든 정치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귀족들의 힘이 재기하기 시작했죠. 해공왕 제위 16년째인 780년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김지정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상대등이었던 김양상과 김경신 등에 의해 진압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등 김양상이 김지정의 반란을 진압하고 보니 해공왕과 그 왕비가 이미 살해되었던 겁니다. 그의 나이 21살이었습니다. 이에 상대등 김양상이 37대왕 선덕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김지정이 반란을 일으키자 상대등 김양상이 진압을 했는데 알고 보니 해공왕이 살해되어 있자 본인이 직접 왕이 됐다? 어딘가 석연치 않죠? 해공왕의 죽음은 역사 속 미스테리로 남아있고 그 범인은 정확히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김양상도 신라 왕실의 경주 김씨였거든요. 하지만 오늘날의 전주 이씨가 다 로얄 패밀리가 아닌 것처럼 당대 경주 김씨들도 다 같은 경주 김씨들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은 500년 만에 이처럼 많은 전주 이씨를 만들었는데 700년이 지난 시점의 신라에서는 경주 김씨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태종 무열왕 이후 직계 자손들만 왕족 대우를 받았을 뿐 그 외 반계 경주 김씨들은 물론 굳이 따지면 왕족이긴 했지만 그래도 왕족보다는 귀족에 더 가까웠죠. 이렇게 해공왕이 죽고 상대등이었던 김양상이 선덕왕으로 되면서 신라는 본격적으로 하대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이제는 꼭 직계가 아니어도 왕이 될 수 있는 선례를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국왕이 될 수 있는 후보의 폭이 매우 넓어지고 누구나 왕을 꿈꿀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각종 반란과 암투가 성행할 수밖에 없겠죠. 상대는 김양상이 선덕왕으로 즉위한 이래 신라가 멸망할 때까지 155년간의 하대시대에 20명의 왕들이 있었으니 평균적으로 약 7년에 한 번씩 왕이 바뀐 것이죠. 20명의 왕들 중 4명이 살해당했고 총 17번의 귀족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약 9년에 한 번꼴로 쿠데타가 계속 일어났다는 겁니다. 정치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가늠이 되시죠? 신라 하대의 왕들은 상대 등에게 차기 국왕을 넘기는 관례가 정착하는데 그들이라고 자기 아들들에게 넘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저 상대 등은 언제나 권신이 임명됐기에 그들의 힘이 워낙 강력해서 신라 하대의 왕들은 다음 국왕 넘기는 것도 눈치를 봐야만 했죠. 신라 하대의 왕들이 뭘 안 해본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그들도 상대등이었다가 왕이 된 케이스로 그들이 왕이 되기 위해서 상대등 시절
이 상대등과 귀족의 권한을 한없이 비대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들도 왕이 되고서는 뿌리 깊이 내린 귀족 체제에서 커다란 성과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정치계가 오로지 권력 투쟁에만 관심을 두니 민생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사회적으로도 큰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각 지방에는 탐관오리들의 가름주고가 판을 쳤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만 가고요. 그래서 신라하대는 경주에서 지방으로 중앙귀족 문화에서 지방 호족 문화로의 이행이라고 묘사되기도 하죠. 41대 헌덕왕 때에는 중국 당나라에서 무려 37년간 유학한 승려 도의선사가 귀국하여 신라의 불교 선종을 설파하기 시작합니다. 불교에는 크게 교종과 선종 두 분파가 있는데 그동안 불교를 통치 이데올로기로 삼던 신라 정부는 귀족 중심의 엘리트주의가 다분한 교종을 밀고 있었는데 도의선사는 대중적이고 신앙과 믿음 자체만 집중하는 선종을 설파하고 다녔던 겁니다. 당연히 신라 귀족들에게 배척당했지만 도의선사의 선종은 대중적이고 비정치적인 요소 때문에 지방 곳곳의 백성들 사이에 퍼져서 추후 신라 중앙정부의 통치 이데올로기 불교 교종이 약해지고 지방별 특색 있는 불교 선종이 유행합니다. 이는 지방 호족과 지방 분권의 영향력이 커지는데 더 일조하게 되죠. 신라말 구산선문이라고 각 지방별로 탄생한 선종의 9가지 종단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지면서 지방별로 호족들이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호족이란 출신은 제각각이지만 각 지방에서 지역 유지로 거듭난 지방의 실력자들로 이들은 그 지방에서만큼은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컸으며 막대한 경제권을 쥐고 있었고 사병들로 조직된 부대를 확대해가며 일종의 군벌로 성장했습니다. 신라 말로 갈수록 호족들은 우후죽순 생겨났는데 삼국지를 떠올리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유비, 원소, 여포, 원술, 유표, 공손찬, 유장, 손권 등 워낙 많은 군벌들이 지방별로 있었잖아요. 신라 말도 마찬가지였죠. 49대 헌강왕 때는 도선선사가 풍수지리학을 퍼뜨리면서 경주의 운명이 다했다는 사상을 설파하고 다녔고 풍수지리는 더 퍼져서 각 지방별로 그 지방의 호족들이 풍수지리를 내세우며 본인들 지역의 우수함을 내세웠죠. 여기에 백성들 사이에 만연해 있던 불교 종교 선종승려들이 종교적으로 호족들을 지지하고 나서니 백성들과 지방의 유지들은 이제 지방 호족들을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했죠. 여기에 신라 골품제의 폐쇄적인 신분제도에 불만을 품은 육두품, 유학자들까지 본인이 출세할 수 없는 신라 정부를 등지고 오히려 지방 호족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도모하는 쪽을 택하게 됩니다. 그나마 최치원은 신라를 개혁하려고 하다가 귀족들의 텃세와 너무나도 약해져버린 왕권으로 인해 좌절되자 지방 호족이 붙는 쪽보다는 그래도 신라 정부에 향한 충성심 때문인지 아예 속세와 연 자체를 끊어버리고 은거해버립니다. 삼국지에서 각 지방별 군벌과 호족들이 궐기하여 결국엔 어떻게 됐죠? 나라가 세 개로 쪼개졌죠? 신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족 출신의 견훤이 900년 전라도에서 후백제를 건국했고 마찬가지로 호족들을 규합한 궁예는 901년 황해도와 강원도에서 후고구려를 건국했습니다. 이로써 후삼국시대가 개막했죠. 궁예는 왕건 주도의 황해도 호족들에게 정권을 빼앗겨 918년 왕건이 궁예를 축출하고 고려를 건국했습니다. 이맘때쯤 신라 조정에서는 박예겸의 박씨우 귀족 세력이 부상하기 시작했는데 경주 김씨들이 더 이상 왕족으로서 권위와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자 실세였던 박예겸의 아들이 53대 신덕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왕실의 성씨조차 바뀔 정도로 신라 중앙정부는 엉망진창이었어요. 53대에서 55대까지 3명의 왕들이 전부 박씨였는데 왕족 가문이 바뀌어도 상황이 나아지는 건 없었습니다. 박씨가 이끄는 신라는 그래도 궁예를 내몰고 왕이 된 왕건의 고려와 외교를 하면서 견훤의 후백제를 막으려고 했지만 견훤의 맹공에 후백제와 신라 국경 사이의 성들이 하나둘 무너지고 신라 정부에 충성하던 지방 호족들도 대거 견훤이나 왕건 쪽으로 붙습니다. 55대 경혜왕은 나름 견훤과의 싸움을 준비하지만 견훤의 침공으로 견훤이 서라벌에 기습 잠입해 견훤은 경혜왕을 죽여버렸습니다. 기존에는 견훤이 수도 서라벌에 잠입했을 때 경혜왕이 포석정에서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경혜왕을 암군으로 묘사하는 시선이 그간은 팽배했지만 실제 경혜왕은 견훤이 신라 수도로 잠입해오기 직전까지 전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포석정을 신라 귀족들의 사치스러운 문화를 상징하는 유물이라고 하지만 포석정의 문화는 동양에서 다 즐기는 문화였고 왜 경혜왕이 그 시점에 포석정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경혜왕을 죽인 견훤은 다시 김씨 왕족들 중
중 한 명을 왕으로 세우니 신라의 마지막 왕 56대 왕 경순왕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신라의 박씨가 반견헌 세력, 김씨가 친견헌 세력이라 견훤이 일부러 신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국왕만 교체한 건 자기 세력을 안치려고 한 것이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순왕은 즉위하고도 고려와 외교할 뿐 후백제를 적대한 걸로 봐서는 맞는 해석은 아닌 듯합니다. 비록 망해가고 있던 신라였지만 경순왕도 그나마 나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대세는 점점 고려의 왕권 쪽으로 기울고 있었죠. 후백제에서 왕위 계승 내분이 일어나 견훤이 왕건에게 망명을 갑니다. 한때 적이었던 견훤에게조차 환대해주는 왕건을 보고 신라의 경순왕은 신라의 의결기구였던 화백회의에 신라 정부를 왕건에게 넘기는 안건을 통보합니다. 경순왕의 아들 마이태자는 격렬하게 거부했지만 경순왕과 화백회의는 신라를 고려에 넘기기로 결정합니다. 원래 신라의 화백회의는 참석 귀족들의 만장일치로 결정이 됩니다. 이게 1000년 동안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지켜지다가 딱 마지막 회의 때 신라 정부를 포기한다는 안건에 대해서만 다수결 원칙에 따라 통과가 됩니다. 경순왕은 백관을 거느리고 수도 경주로 나와 고려가 있던 개성에 방문해 본국은 오래 위란을 겪었습니다. 역수가 이미 다해 기업을 보호할 수 없게 되었으니 신하의 예로서 뵙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자 고려의 왕건은 처음에는 사양하는 이 적당한 겸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짐이 신라와 피를 입술에 바르며 동맹을 맺은 것은 두 나라가 길이 우호를 유지하고 각자의 사직을 보전하기 위해서였다. 지금 신라의 왕이 굳이 신하로 있겠다고 요청을 하고 그대들도 그것이 옳다고 하니 짐의 마음이 매우 부끄러우나 여러 사람의 뜻을 거스르기가 어렵다. 라며 경순왕의 귀순을 받아주었습니다. 고려 왕건은 경순왕과 자기 맏딸과 혼인시켜 사위로 삼았고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해 왕은 아니지만 계속 경주에서 왕과 거의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고려 왕건은 경순왕과 그 가족들에게 경주김씨라는 문벌을 만들어 주었고 끝까지 예우해 주었습니다. 만약 경순왕이 귀순하지 않고 고려와 싸우기를 택했다면 그 가문은 멸문됐을 것이고 오늘날의 경주김씨가 그 경주김씨가 아니었겠죠. 935년 1000년이나 지탱해온 신라는 이렇게 한국 역사의 한 줄기에 흡수되었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